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테러 제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죠. G7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이렇게 7개 국가 간의 협의체입니다. 현재는 주로 친미 성향의 냉전기 서구권 7개 국가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1975년이죠. 제1차 석유 파동,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과 브레우턴 우주 체제 등 이 경제적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캐나다 없이 G5로 시작을 했고요. 후에 이탈리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G6, 그리고 캐나다까지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G7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997년에는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한때는 G8으로 이름이 변경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2014년이죠.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이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회원국 모두가 서방 그 자체, 이 친미로 분류되는 국가들만 남게 된 건데요. G7의 가입 조건을 들자면 세 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대국,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단순히 경제력이 있고 또 군사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장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가 포함되지가 않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때는 조금 더 확장된 G11에 관한 논의가 있기도 했었고, 현재는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의 G20 정상회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G7 정상회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현대 외교의 밀실 같은 존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유엔이나 다른 협의체처럼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고 꼭 따라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외교적인 침묵의 느낌이 강한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담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G7 정상회의 실시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익한데요. 전 G7이 처음부터 G7인 줄 알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상승 사이클에 대비해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을 좀 미리미리 선점해 놔야 될까, 이런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G7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G7에서 저희가 또 새로운 포인트를 잡습니다. 일본에서 하죠. 체크 포인트 좀 봐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G7 말고 이제 추가로 참여를 하는 그런 초청국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 가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심화되는 미중 냉전 분위기, 편가르기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볼 텐데요.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G7은 종목에 대한 것들은 잠시 좀 떠나서 네네.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힘싸움, 그렇죠. 그리고 그에 네. 따른 또 이제 중국과 미국 편에 서서 이제 또 서로 또 힘싸움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또 그에 따른 또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사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수급이 이제 잘 들어와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니까 따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돈을 확 밀어넣는다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해서 근거가 좀 약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반도체는 굳이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뭐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다양화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G7이 어찌됐든 뭐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오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이제 지금 요거는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게 예. 이제 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 홈페이지에 이제 홍보 현상을 기가 막히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온천 이런 거. 네, 히로시마에 대한 그런 그렇죠. 특징들. 저는 원자폭탄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원폭에 대한 뭐 네. 이제 뭐 이야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들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G7 멤버들 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 국가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호주나 브라질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친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친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G7 회의가 있어 왔을 때 네. 공동 성명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공동성명이 만장일치로 나왔었죠. 그렇죠. 네. 2019년에 한 번 네. 이제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홍콩 관련해서 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제 G7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참 구설수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중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도 지금 하나의 중국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노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죠. 신경질을 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홍콩도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네. 홍콩은 우리나라다. 그렇죠. 너네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약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때 또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었고, 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콩 인권 상황을 세계에 공개해라. 네. 라고 이제 만장일치로 공동 성명을 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동 성명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러시아에 대한 문제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문제죠. 지금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쵸.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가 제재를 하고는 있는데 회피를 하잖아요. 자꾸. 그렇죠. 이제 이 미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국가들이나 하도 제재를 받아가지고 잘 피해요. 그렇죠. 혹은 이제 뭐 중국, 요새는 아예 그냥 중국에 약간 숙이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제3국을 활용해서 제재 회피를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또 겨냥을 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는 무역에 대해서도 이제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이 목소리를 좀 낼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이제 무기나 군사용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 공급 중단을 요청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또 서방 국가들이 다 그 국가에 이제 공격을 할 거다 무역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G7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G7의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타겟이 돼버렸네요. 네, 그것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당국자들이 이번에 전화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G7의 단결력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킬 거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대만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동 성명을 하면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 규범에 근거해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강화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공동 성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군요,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공급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이 친미 성향의 국가들끼리 또 이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사실 G7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하루 빨리 좀 발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도 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 거죠. 약간 장군 멍군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중국의 목표죠. 1대1로. 예, 1대1로입니다. 네. 이 1대1로를 직역을 하면 이제 하나의 띠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하나의 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중국이 이제 서부 진출을 위해서 제시한 국가급 정책 전략 정책이다.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완전히 노리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보면 해상 실크로드에 그렇죠. 결국에는 딱 대만이 위치해 있죠. 출발점이. 그래서 대만이 결국에는 이 위험한 겁니다. 대만은 이래서 노리는 거죠. 필요한 거군요. 해상길을 열기 위해서는 태평양 쪽으로 해상길을 그렇죠. 열기 위해서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크로드를 펼치기 위해서는 대만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만을 노리는 거고 더군다나 TSMC까지 있다. 미래 기술력이 집합된 TSMC까지 최고죠. 있다. 예. 그래서 대만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지상길도 이제 실크로드로 이제 연결하겠다. 이제 유럽까지. 엄청난 계획이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러한 이 1대1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 1대1로를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척질 준비를 해라.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메시지를 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신 G7하고는 완전 반대가 그렇죠. 되는 거죠. 친중 성향인 거죠. 그리고 친중 성향에는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네. 뭐 키르기스탄, 네.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들이 그러니까 많네요. 네. 상대적으로 살짝 이제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부족한 나라들이 중국에 이제 속한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개국이 대면 회담을 한다. 이게 이 소련 해체된 다음에 처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신냉전 분위기를 완전히 좀 갖춰가는구나. 소련 해체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함께 이렇게 대면을 한다. 예전에 소련과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냉전이 점점 이제 격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마디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중 협력을 희생을 해가면서 미국과 협력하려는 의도? 네. 이거 위험한 거다. 너네 막다른 골목 가는 거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죠. 반도체. 양국이 보기에. 예, 네. 양국 사이에서 결국에는 기술력이라는 또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기술력이 필요하고 미국도 기술력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은 결론적으로 TSMC를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결국에는 TSMC를 놓치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앙산, 이 나노 기술에 대한 양산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SMC, 그 다음에 삼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너네 우리 편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래서 이제 중간에 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중간에 끼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G7 이 정상회의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러한 또 이 추가적인 회의들 이러한 것들은 분명한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거죠. 신냉전에 이제 심화되는 분위기.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들은 2년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이념간의 싸움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이 G7 정상회의가 이제 결론적으로 실시가 될 거고 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더 밝히게 되겠죠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너네 G7 이 참여한 국가들 우리 굉장히 공격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중국은 항상 뭐 우리나라 사드 보복도 그렇지만 공격 받으면 가만히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도 이제 분명하게 조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줄타기 외교가 중요해진 상황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외교가 잘 되고 있는지는 물음표인 게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 계속 큰 그림은 계속 미국이랑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죠. 중국 쪽엔 최근에 알려주셨다시피 무슨 화장품 때문에 잠깐 장관 갔던 거 빼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균형을 잘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전 정부에서는 사실 친미보다는 약간은 친중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현 정부는 친미 성격인 것 조금 더 같거든요. 확실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양쪽을 어느 정도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게 네. 중국에도 지금 생산 거점이 너무 많이 쏠려 있고 그렇다고 미국을 놓치고 가졌니?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죠. 우리나라의 최대 파트너 국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줄타기 외교는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채팅창이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또 요 이제 안 정도다 되니까. 이렇게 배우시면 네, 딱, 되고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이고. 잘했으면 그러면은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투자자 입장으로 봐야죠. 그렇죠. 우리는. 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밀고 나가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밀고 나가는 산업들이 중요해지겠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전지시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가 전략 산업이 가장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점.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앞으로 더 키워 나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더 드라이브가 걸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네. 어찌됐든 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사이클을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처럼.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또 산업군들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미중 냉전 분위기는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심화되면 심화됐지 네. 이제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할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 분위기가 격화가 되면 시장이 또 크게 반응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미중 냉전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이슈 플로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게 약간 좀 편가르기가 조금 지금 심해져 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전략을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미중 냉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신냉전은 결국에는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목표가 너무 다른 것 네, 같아요. 대만을 네. 결국에는 계속 노릴 것 같고, 네. 그럼 미국은 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견제를 더 이어갈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 거거든요. 나라마다 계속 그 좋은 나라를 계속 영입하려고 그렇죠. 압박을 계속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네. 이렇게 이제 자꾸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러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냉전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뭔가 자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기는 해요. 예, 미국의 대척점에 서서. 예, 예, 얘기해 그래서 주셨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좀 시나리오를 써보면 정말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면 또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무언가 움직임을 보여야 될 거고 그렇죠. 저기 위쪽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도 그 편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어쨌든 아직 전쟁을 나가야 하는 나이라 참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예. 어찌됐든 뭐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냉전 갈등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심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슈 플로우는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망 구축이 속도를 더 이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하는 사이에.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 중국을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는 떼놔야 되고 중국은 또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좀 무기화로 그렇죠. 할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공급망은 구축이 빠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서 그 한 축을 담당할 거다라는 점. 그러면은 그 기술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 뭐가 있을 건가? 그게 힌트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국가 전략 산업이다라는 거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쪽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는 쪽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정부에서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어제 나와 있죠. 로봇, 예, AI. 로봇 지능 정책 이번 2분기에 낸다라고 했죠. AI 뭐 마찬가지죠. 자동차 쪽 마찬가지로 지금 워낙에 또 잘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도 이제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 수출량 늘어난다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3차 산업군들은 무언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성장성을 또 가시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산업군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세 개 메인 그리고 서브로 돌아가고 있는 로봇 AI 자동차까지 계속해서 다음 수익을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슈 플로우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